운명의 갈림길에서 길어올린 진솔한 이야기. 인생 라디오.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서울 강서구의 한 30평대 아파트에서 시작됩니다. 한때는 김준우 씨와 이하은 씨의 행복이 가득했던 포근한 보금자리였죠. 김준우 씨는 32살의 재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입니다. 특정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를 진행했기에 비교적 자유로운 스케줄과 안정적인 수입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과묵하지만 속이 깊은 가정적인 남자였습니다. 고된 코딩 작업 후에 아내의 미소를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기쁨이었으니까요. 그의 아내 30살 이하은 씨는 남편과는 정반대의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활동적이고 똑 부러지는 성격으로 국내 굴지의 광고 회사에서 유능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업무 특성상 외부 미팅과 잦은 출장이 많았고 항상 흐트러짐 없는 완벽한 모습으로 자신을 꾸몄습니다. 결혼 후 2년은 정말 달콤한 연가와도 같았습니다. 준우 씨는 하은 씨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던 소리와 은은한 커피향에 잠을 깨던 그 아침들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녀는 늘 정성껏 차려준 아침 식사와 예쁘게 장식된 도시락을 챙겨주며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했죠. 아무리 바쁜 날에도 저녁만큼은 꼭 집에 와서 남편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말이지 친구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한 쌍이었죠.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견고했던 행복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사소했지만 준우 씨의 마음에 불안감을 심어주기엔 충분했죠. 모든 것은 몇 달 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의 책상 위를 차지하던 도시락이 점점 뜸해지더니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대신 나 오전에 회의 있어서 점심은 알아서 챙겨 먹어요. 와 같은 짤막한 메시지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함께하던 저녁 식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은 씨는 밤굿이 10시가 다 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지친 얼굴, 그리고 가끔은 낯선 술 냄새와 향수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곤 했습니다. 준우 씨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물으면 그녀는 가시 돋친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다가 이렇게 늦었어? 무슨 일 있었어? 거래처 미팅이라고 했잖아요. 자꾸 묻지 마요. 나 피곤해. 휴대폰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하은 씨는 휴대폰에 코를 밟고 끊임없이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기도 했죠. 그 미소는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화가 걸려오면 그녀는 발신자 이름을 휙 훑어보곤 서둘러 베란다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살짝 닫고는 속삭이듯 통화를 했습니다. 업무 전화를 할 때의 당당한 목소리와는 전혀 다른 간지러운 톤이었죠. 결혼 생활의 활력소였던 스킨십은 이제 사치가 되었습니다. 준우 씨가 부엌에 서 있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살며시 허리를 감싸 안으면 하은 씨는 화들짝 놀라며 그의 손을 슬며시 풀어내곤 했죠. 아, 나 피곤해. 혼자 있고 싶어. 침대 위에서도 그녀는 늘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내일 중요한 출장이 있어서 일찍 자야 해. 라는 말을 방패 삼아서요. 함께 맛집을 찾아다니고 영화를 보던 주말의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이제 주말은 하은 씨의 일방적인 약속들로 채워졌습니다. 나 회사에 급한 일 생겼어.
동료들이랑 관계관리 차원에서 좀 만나고 올게. 준우 씨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같이 가겠다고 하면 그녀는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건 사적인 업무 얘기라 당신이 같이 가는 건 좀 그래. 준우 씨는 집안을 잠식하는 무서운 공허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권태기가 온 걸까? 아니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직접적으로 하은 씨에게 물어보기도 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거나 바쁘다는 무심한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를 믿으려 애썼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마치 먹구름처럼 피어오르며 그의 삶을 집어삼킬 듯이 커져만 갔습니다. 준우 씨는 그 예감이 곧 지독한 현실이 되리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 몇 달간 준우 씨를 짓눌러온 의심이라는 단단한 얼음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은 어느 축축한 금요일 밤에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아내를 위해 준비한 저녁 식사는 식탁 위에서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죠. 밤굿이 현관문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리고 하은 씨가 들어섰습니다. 그날따라 그녀의 뺨은 기분 좋게 상기되어 있었고 두 눈은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흥분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우 씨에게 건성으로 인사를 하고는 그가 들어보지 못했던 낯선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곧장 욕실로 향했습니다. 쏴 하고 세차게 들려오는 물소리가 텅 빈 거실의 정적을 깨뜨리며 마치 준우 씨의 마음을 핥히는 소리처럼 아프게 울렸습니다. 바로 그때 그의 시선이 거실 탁자에 멎었습니다. 하은 씨가 자신의 분신처럼 아끼며 단 한순간도 몸에서 떼어놓지 않던 휴대폰이 그곳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마 급하게 샤워하러 들어가느라 깜빡했던 모양입니다. 준우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목소리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보지 마. 이건 아니야. 부부 사이의 마지막 신뢰까지 무너뜨릴 수는 없어. 이성의 목소리가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는 내가 미쳐버릴 거야. 매일 밤 나를 잠 못 들게 하는 이 의심의 정체를 알아야겠어. 고통에 찬 목소리가 반박했죠. 결국 몇 달간 그를 갉아먹던 고통이 마지막 남은 이성을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는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휴대폰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휴대폰에 닿는 순간 마치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화면이 밝아지자 카카오톡 메시지 알림 하나가 그의 눈을 찔렀습니다. 보낸 사람 최진욱, 그리고 그 아래로 보이는 미리 보기 메시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많이 보고 싶다. 하은아. 집에 조심히 들어가. 그 짧은 문장을 읽는 순간 준우 씨는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가 먹먹해졌죠. 그는 그 메시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나 다른 뜻이 있을까?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어떤 희망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욕실에서 들려오는 물소리는 이제 그의 파멸을 재촉하는 조롱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황급히 휴대폰을 제자리에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지만 그는 소파 쿠션을 꽉 움켜쥐며 필사적으로 평온을 가장하려 애썼습니다. 10분 후 하은 씨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채로 목욕 가운을 걸치고 나왔습니다.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 준우 씨를 보며 그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은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후 준우 씨의 세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을 직시하기 위해 소리 없는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은 씨가 수원 출장이라고 말한 날, 그는 몰래 그녀의 차 주행 기록계를 확인했습니다. 실제 주행거리는 고작 20km 남짓, 서울 시내를 벗어나지도 않은 거리였죠. 그의 의심은 확신으로 변해갔습니다. 며칠 뒤 밤, 또다시 하은 씨가 샤워를 하는 틈을 타 그는 결심한 듯 그녀의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잠겨 있었지만 비밀번호는 참 얄궂게도 두 사람의 결혼기념일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작을 상징했던 그 날짜가 이제는 우리의 끝을 확인하는 열쇠가 된 것입니다. 그 안에는 그가 단 한 번도 알지 못했던 아내의 또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최진욱이라는 남자와 나눈 대화창은 몇 개월 정도로 다정한 말들과 다음 데이트 약속, 하트 이모티콘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자신에 대한 불평을 그 남자에게 털어놓는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한 고통에 그는 서둘러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정신적 압박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일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불확실함과 고통 속에서 살 수는 없다고 판단한 그는 결국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합니다. 그는 변호사 친구가 추천해준 신뢰할 만한 흥신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안에서 준우 씨는 타인에게 자신의 실패한 결혼 생활을 드러내야 한다는 수치심과 고통으로 갈라지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아내의 외도 증거를 수집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았던 2주가 흘렀습니다. 탐정은 조용한 카페에서 그를 만났습니다. 탐정은 두툼한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며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상황이 의뢰인께서 생각하셨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할 겁니다. 준우 씨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첫 번째 사진이 그의 숨을 멎게 했습니다. 하은 씨가 낯선 남자, 바로 그 최진욱과 다정하게 팔짱을 낀 채 도시 외곽의 한 모텔로 들어가는 선명한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하은 씨는 준우 씨가 최근 몇 년간 보지 못했던 정말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비수처럼 그의 가슴에 밝혔습니다. 보고서의 다음 장을 넘길 때마다 적힌 글자 하나하나가 산산조각 난 그의 믿음을 헤집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거짓 출장. 지난달 23일과 24일의 부산 출장은 사실 강원도의 한 고급 리조트에서의 1박 2일 휴가였습니다. 그곳은 작년 준우 씨 생일에 함께 가자고 약속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지난주의 대구 출장은 제주도의 호화로운 리조트 여행이었죠. 이 모든 것이 하은 씨의 회사 법인카드로 결제되었다는 사실은 그녀가 단순히 자신을 속인 것을 넘어 그녀가 지켜왔던 직업적 양심마저 버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미래 영상. 하은 씨 회사 지하 주차장 CCTV에는 두 사람이 퇴근 후 차 안에서 서로를 탐닉하듯 진하게 키스를 나누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상간남의 정보. 최진욱, 35세,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팀장. 최악은 그에게는 아내와 초등학생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두 가정에 대한 명백한 배신 행위였습니다.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이미 9개월이나 지속되어 왔습니다. 아내의 거짓말이 이토록 조직적이고 뻔뻔했다는 사실, 특히 회사 돈으로 미래를 즐겼다는 사실을 깨닫자
준우 씨의 마음속에서 슬픔은 차가운 분노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탐정의 조언이 귓가에 맴돌았죠.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소송에서 훨씬 유리해집니다. 그날 밤 준우 씨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차갑고 습한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습니다. 한때 두 사람의 추억이 가득했던 그녀의 차는 이제 낯선 범죄 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차량용 블랙박스의 메모리 카드를 빼냈습니다. 노트북 앞에 앉아 그는 하나씩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 안에서는 그가 매일 듣던 피곤하고 짜증 섞인 목소리가 아닌 애교와 웃음이 가득한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매주 이렇게 출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회사에 걸릴까봐 스릴 넘치지 않아? 자기 남편은 꿈에도 모를걸? 두 사람은 준우 씨가 프로젝트로 바쁜 틈을 타 다음 만남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준우 씨는 차마 더 듣지 못하고 헤드폰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는 차 안을 더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 아래 그의 손끝에 무언가 걸렸습니다. 그가 그것을 꺼냈을 때 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용된 콘돔 포장지. 그것은 남아있던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는 가장 적나라하고 더러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글로브 박스 안에서는 두 사람이 리조트에서 찍은 실제 연인처럼 다정한 셀카 사진들도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은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 보였습니다. 모든 증거를 모은 후 준우 씨의 머릿속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졌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그 자리에는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정과 확고한 결심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이 결혼은 끝나야만 한다.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그들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 그 운명의 밤 이후 준우 씨의 마음속에서 망설임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탐정이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의 단정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는 혼돈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고통에 몸부림치던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슬픔이나 혼란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죠. 그는 준비해온 모든 증거들을 변호사의 책상 위에 침착하게 펼쳐놓았습니다. 탐정이 수집한 사진과 영상, 블랙박스의 녹음 파일, 그녀의 차에서 발견된 콘돔 포장지, 위조된 출장 경로와 실제 내비게이션 기록까지 산더미 같은 증거를 훑어보던 변호사는 혀를 내두르며 준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준우 선생님, 이 정도 증거라면 단순한 이혼 소송에서 이기는 걸 넘어 그들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준우 씨는 신속하고 조용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그는 하은 씨에게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수는 차갑게 식혀서 먹는 음식이라는 말처럼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오직 행동으로 보여주기로 결심했죠. 어느 날 오후 하은 씨가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주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무실로 법원 직원이 찾아왔고 동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그녀에게 서류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온 소장이었습니다. 봉투를 뜯어본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준우 씨가 제기한 이혼 소송, 그리고 자신과 최진욱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장이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녀의 세상이 공개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첫 순간이었죠. 첫 재판날,
하은 씨는 변호사를 고용해 모든 혐의를 부인하려 애썼습니다. 그녀는 눈물까지 흘리며 그저 친한 직장 동료 사이였을 뿐이며 오해가 있었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의 변호사가 재판정의 대형 스크린의 증거들을 하나씩 띄우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먼저 두 사람이 모텔로 들어가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게 술렁이는 소리가 들렸고 하은 씨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어서 차량 블랙박스에서 추출된 음성 파일이 고요한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로를 향한 애정 어린 목소리와 다음 미래를 계획하는 대화가 너무나 선명했죠. 하은 씨는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는 그녀의 차 조수석 밑에서 발견된 콘돔 포장지를 찍은 선명한 사진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 순간 하은 씨의 모든 거짓말이 적나라한 증거 앞에 산산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궁지에 몰린 하은 씨의 변호사는 역공 전략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은 씨는 재판장 앞에서 자신이 피해자인 양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결혼 생활 내내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남편은 일에만 미쳐서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저는 그저 기댈 곳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판사는 그녀의 말을 엄격하게 끊었습니다. SPAKR3 이하은 씨 스피커 3 결혼 생활의 통상적인 갈등과 배우자를 기만하는 외도 행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스피커 3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외도를 저지르고 심지어 회사 돈까지 유용한 것은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용납 불가능한 심각한 위법 행위입니다. 3개월간의 지루한 법정 다툼 끝에 마침내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준우 씨의 요구를 거의 전부 받아들였습니다. SPK 3 주문 SPK 3 첫째 원고 김준우와 피고 이하은은 이혼한다. SPAKIR 3 둘째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인정하여 재산 분할에 있어 원고에게 75%의 비율을 인정한다. SPAKIR 3 셋째 피고 이하은은 원고 김준우에게 위자료로 금이 500만 원을 지급하라. SPAKIR 3 넷째 별도 소송의 피고 최진욱은 원고 김준우에게 상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금사 0만 원을 지급하라. 준우 씨는 판결문을 받아들고 이상하리만치 차분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승리의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했던 악몽에서 마침내 깨어난 듯한 텅 빈 해방감이었습니다. 드디어 끔찍했던 시간이 끝났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진정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텅 빈 법정을 나서며 준우 씨는 또 다른 중요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이제 개인적인 복수심은 희미해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아내의 배신을 넘어 회사의 신뢰를 저버리고 공금을 유용한 그들의 부패한 행위를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일종의 정의구현에 대한 차가운 의무감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는 하은 씨와 최진욱이 다니는 광고회사에 내부 고발 한라인에 전화를 걸어 인사팀 및 준법감시팀과의 공식적인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후 준우 씨는 삼엄한 분위기가 감도는 회사의 회의실에서 임원들과 마주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 문제를 직원 간의 사적인 다툼으로 여기는 듯 인사팀장이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김준우 선생님. 먼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지극히 사적인 문제는 저희 회사가 개입하기에 어려움이 따르는 점을. 준우 씨는 그의 말을 조용히 끊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관계였는지는 이제 제 관심사가 아니니까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귀사의 법인 카드가 두 사람의 미래 비용으로 사용된 명백한 횡령 문제를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그 말과 함께 준우 씨는 그들의 위조된 출장 보고서와 실제 리조트에서 사용된 법인 카드 결제 내역, 그리고 법원의 판결문 사본을 테이블 위에 차례로 펼쳐놓았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의 얼굴은 당혹감에서 경악으로, 그리고 이내 서늘한 분노로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남녀 간의 스캔들이 아니라 회사의 명예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금전적 손실을 끼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였습니다. 회사의 감사팀이 긴급 투입되었고 즉각적인 내부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는 준우 씨가 제공한 것보다 훨씬 참혹했습니다. 하은 씨와 최진욱은 지난 1년 가까이 수십 차례에 걸쳐 공금을 개인적인 유흥비로 횡령해왔습니다. 조작된 영수증, 잊지도 않았던 접대비, 청구 내역 등 그들의 범죄 행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드러났습니다. 일주일 후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징계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싸늘한 임원들 앞에 선 하은 씨와 최진욱은 어떻게든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지만 자신들의 서명이 담긴 명백한 증거 앞에서 그들의 말은 힘을 잃었습니다. 하은 씨는 눈물을 쏟으며 용서를 구했지만 돈과 평판 문제에 있어 회사는 한없이 냉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회사는 그들에게 해고라는 직접적인 불명예 대신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형태의 퇴사를 권고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해고나 다름없는 업계에서 영원히 퇴출된다는 의미를 담은 가장 무거운 조치였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주요 광고 회사들 사이에 암암리에 공유되는 명단에 올랐고 사실상 이 업계에서 다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회사 돈, 즉 법인카드로 미래를 즐긴 사내 커플이라는 자극적인 이야기는 가뜩이나 좁은 서울의 마케팅 업계에서 최고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내 메신저는 물론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소통하는 여러 커뮤니티 앱을 통해 빛의 속도로 퍼져나간 이야기로 한때 잘나가던 마케터였던 하은 씨와 최진욱의 사회적 평판은 하루아침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진욱에게는 더 큰 비극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아내에게 소송 사실을 숨기려 했던 그의 노력은 회사 스캔들이 터지면서 물거품이 되었죠. 법원 판결과 회사에서의 소문을 통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그의 아내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모든 양육권을 가져갔습니다. 최진욱은 그렇게 순식간에 직장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 명예까지 한때 자신이 가졌던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하은 씨는 준우 씨를 붙잡기 위한 절박하고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침묵뿐이었습니다. 준우 씨는 이미 그녀의 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모든 소통 창구를 차단해버린 후였죠.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준우 씨의 회사 지하 주차장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준우 씨의 차가 주차장으로 들어서는 것을 보자 그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의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한때 그토록 완벽하고 당당했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퀭한 눈, 눈물로 얼룩진 얼굴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죠. 준우 씨는 차창을 아주 조금만 내렸습니다. 준우 씨, 제발.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 내 탓이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 응? 하은 씨는 목 놓아 울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다시 시작해? 참 쉽게 말하는군. 9개월 동안 나를 속이고 출장이라는 거짓말 뒤에 숨어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가지면서 이제 와서 잘못했다고? 당신에게 나는 사람이 아니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이제 내게 당신은 더 이상 사람이 아니야. 준우 씨가 차창을 올리려 하자 하은 씨는 절망적으로 그의 차 앞에 무릎을 꿇고는 그의 다리라도 붙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준우 씨는 그 손을 냉정하게 뿌리치고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은 채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백미러 속에서 텅 빈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그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 인해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처절한 노력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우 씨의 부모님 댁까지 찾아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준우 씨의 어머니는 그녀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찢어지고 아팠는지 네가 아느냐? 이제 와서 비는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거라. 희망 없는 매달림이 일주일쯤 이어졌을까요? 매일같이 회사 앞에서 그를 기다리던 하은 씨는 마침내 자신의 모든 노력이 부질없음을 깨달은 듯 어느 날부터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태풍이 지나간 뒤 준우 씨의 삶에는 비로소 고요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고 겪었던 고통의 깊이만큼 그의 창작력은 폭발했습니다. 그의 웹툰 회사는 기적적으로 성장했고 내놓는 프로젝트마다 연달아 성공을 거두었죠. 하지만 가끔 조용한 아파트에 홀로 돌아와 저녁을 먹을 때면 그는 문득 텅 빈 공허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것은 하은 씨에 대한 그리움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상처가 아문자리에 남은 자연스러운 빈 공간이었죠. 그런 그를 안타깝게 지켜보던 오랜 친구 서진 씨가 조심스럽게 소개팅을 주선했습니다. 준우 씨는 처음에는 단호하게 거절했지만 친구의 끈질긴 설득에 결국 한 번만 만나보겠다며 자리 뒤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9살의 아동 도서 일러스트레이터 강소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려했던 하은 씨와는 달리 봄날의 햇살처럼 따뜻하고 편안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소영 씨는 준우 씨의 아픈 과거를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호기심 어린 질문이나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죠. 에스피컬, 싸,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겠어요. SPEAKR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SPEAKR, 싸, 과거는 우리가 배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미래는 우리가 속해야 할 곳이라고요. 그 한마디가 꽁꽁 얼어붙어 있던 준우 씨의 마음을 부드럽게 녹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소영 씨는 조급해하지 않았고 섬세한 방식으로 그를 배려했습니다.
그가 힘들어할 때면 귀여운 그림을 그려 메시지로 보내주었고, 주말에는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으면서 준우 씨는 하은 씨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진실한 평온함과 신뢰를 느꼈습니다. 몇 달 후, 준우 씨는 새로운 웹툰 프로젝트를 위해 바닷가 도시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일이 일찍 끝나자 그는 홀로 해변의 모래사장을 거닐며 밀려오는 파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문득 소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소영 씨,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제게 남은 상처들이 저라는 사람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는 걸요. 그저 제가 얼마나 강하게 살아남았는지를 알려주는 흔적일 뿐이라는 걸요. 전화기 저편에서 소영 씨는 잠시 그의 말을 잠자코 듣고 있더니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SP-깔 4. 그렇게 강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저도 기뻐요. SP-깔 4. 우리가 함께 어두운 그림자 없는 미래를 향해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출장에서 돌아온 후 두 사람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준우 씨는 소영 씨를 데리고 다시 그 바닷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붉은 노을 아래 두 사람은 손을 잡고 해변을 거닐었습니다. 하은 씨에 대한 아픈 기억은 이제 정말로 과거의 일이 되어 시간이라는 파도에 휩쓸려 저 멀리 사라진 듯 했습니다. 소영 씨가 준우 씨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스피깔 4.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같이 걸었으면 좋겠어요. 준우 씨는 소영 씨를 바라보며 아주 오랜만에 진심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진짜 행복이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이렇게나 평온한 거였다니.